여기 한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이 있습니다. 1960년대 야구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누구보다 열정 가득했던 한 자완투수 모습이죠. 180cm와 82kg으로 당대 기준에선 압도적인 체격, 마운드에서 거칠게 공을 뿌리던 이 정통파 투수는 훗날 한국 야구의 족적을 남긴 지도자가 되는데 그 이름은 바로 김성근이었습니다. 야구 팬들에겐 흔히 노장의 모습으로 익숙하지만 그 여정의 시작은 1942년 일본 교토에서 비롯됐습니다. 진양김씨 가문의 제일교포 2세로 태어난 그는 당대 조선인이 무시받던 환경에서도 평탄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일찍이 키도 크고 싸움을 잘해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었고 중학교에 진학해선 학교 연극의 주연을 맡는 등 일본인 사이에서 나름의 인싸가 될 수 있었지요. 이러한 친화력은 자연스럽게 야구 입문과 이어졌습니다. 당시 야구는 일본의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었고 학생들에게 쏠쏠한 놀이가 되었는데 이것이 김성근에게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그의 야구 인생 첫 페이지였던 영광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악재가 들이닥쳤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던 당시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이때부터 어머니가 홀로 가정을 책임지면서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진 것이죠. 이때부터 그에게 야구는 더 이상 놀이가 아닌 삶의 과업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본인만의 트레이닝에 전념했습니다. 우유 배달을 하면서 체력을 길렀고 막노동 중에는 흙을 던지며 투구 연습을 했죠. 당장은 급돈을 마련하기 위해 급급했지만 언젠간 선수로서 성공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흘러 그가 도래한 곳은 가스라고 야구부였습니다. 명문고는 아니더라도 야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그였지만 사실 그곳은 정식 운동부라기보단 방과 후 활동에 가까운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장비는커녕 훈련할 수 있는 운동장도 없었고 선수가 모자라 다른 운동부에서 인원을 충당해야 했죠. 그런데 이런 환경은 김성근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본래 외야수로 활동했던 그는 선배들이 졸업하면서 투수가 부족해지자 우연치 않은 계기로 마운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투수 포지션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되었죠. 투수의 길을 시작한 그였지만 제대로 된 훈련조차 받지 못하는 환경이었기에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고교 졸업 이후에 불러주는 곳이 없다면 야구 인생이 끝날 수도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천재 1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3학년 대회 예선 무대에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한 활약을 인정받아 1959년 제4회 제일동포 학생야구단에 선발되어 처음으로 조국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야구단은 고시엔 출전 가능성이 없는 비주류 선수들 위주로 급히 꾸려진 팀이었지만 김성근에겐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 있던 그의 홀어머니는 제일교포 북송 사업의 서류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감언이설 선전에 속아 만경봉호를 타고 완전 이주하는 선택이었죠. 만약 그대로 북한 행대에 올랐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포야구단을 통해 남한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온 김성근은 어머니를 붙잡고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 남한에서 직접 야구를 해보니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북한에는 야구가 없었다. 이를 어머니께 자세히 설명하며 설득했다. 이처럼 야구를 향한 청년의 외침은 결국 어머니의 마음을 돌렸고 가족은 북한행을 극적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청년의 야구 열정이 가족의 행보를 바꾼 셈이었죠. 1960년 그는 부산 동아대학교에 입학하며 본격적인 한국 생활을 꿈꿨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모국어와 문화적 장벽, 언어 불통으로 인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한 학기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렇게 일본 사회인 야구 2부 리그에서 뛰던 중 제일교포 선배 배수찬의 주선으로 한국의 실업야구단 교통부에 입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본격적인 실업야구 커리어의 서막이 됐습니다. 핏줄의 나라인 한국에서 본인이 그토록 바라던 야구 선수의 꿈을 이룬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듬해인 1962년 새로 창단한 기업은행 야구단에 창단 멤버로 이적하면서 그의 야구 인생은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 야구는 일본에 비해 전술이나 기술적으로 크게 뒤처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고교 야구와 사회인 야구를 거치며 선진 야구 메커니즘을 몸으로 익힌 그는 국내 타자들에게 꽤 까다로운 존재였죠. 특히 국내에선 생소한 구질을 선보였는데 역회전 무브먼트의 빠른 볼, 싱커를 구사하며 타자들을 제압했습니다. 김성근은 훗날 한 방송에서 내가 한국에서 최초로 싱커를 던진 투수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당시 방송 중계나 정밀한 기록이 없어서 최초의 논란은 있지만 신용균, 김영덕과 함께 선구자 그룹의 핵심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의 수려했던 투수 기록들은 온전히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1964년 실업야구 연맹전에서 무려 20승 5패를 기록하며 다승 공동 2위에 올랐고, 앞선 1963년 11월 대통령배 가을리그에선 인천시청을 상대로 단 하나의 볼넷만 내주는 노이트 노런을 남기기도 했죠.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그는 김응용, 백인천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 1961년 준우승과 1963년에는 한국 야구 역사상 최초의 국제대회 우승이라는 업적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영광 뒤에는 너무도 가혹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실업야구에는 선수들이 적었고 투수 자원은 더더욱 귀했습니다. 또한 팀 내 에이스를 맡았던 그는 9경기 연속 완투라는 상상 초월의 혹사를 견뎌내야 했죠. 결국 그의 어깨와 팔꿈치는 비명을 질렀고 1964년 시즌 종료 후 만 22세라는 너무도 젊은 나이에 투수 마운드를 영영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후 야구를 포기할 수 없어 타자로 전향하면서 현역 연장을 시도했으나 어깨 통증은 수비와 타격에도 영향을 주었고, 결국 1968년 그는 미련 가득했던 유니폼을 벗으며 선수 생활을 완전히 마감하게 되었죠. 짧고 굵었던 선수 커리어는 뼈아픈 부상으로 막을 내렸지만 한국의 야구가 정착하는 현장에 있어 그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선진 야구를 경험했던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지도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선수 유니폼을 벗은 그는 은행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보통 은행야구단의 은퇴 선수들이 밟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죠. 허나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이는 김성근과 너무도 맞지 않은 업무였습니다. 가장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 바로 의사소통 능력, 응대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고 근무지 내에서도 동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산 출신이었던 한 선임이 김성근을 마산 지점으로 발령하면서 마산상고 야구부의 감독으로 일하도록 편의를 봐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지도자 커리어의 시작이었죠. 1969년 김성근의 나이는 만 27세였고 청년 감독의 의욕은 너무 앞서기만 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고등학교 선수들을 지옥훈련으로 내몰았는데 지나친 훈련 강도에 선수들이 쓰러지면 양동이로 물을 뿌려대기까지 했습니다. 훗날 프로구단에서도 그의 지도 스타일은 빡센 걸로 유명했지만 이때는 그것보다 정도가 심했죠. 이를 회상하는 그는 사실 그때는 선수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도 몰랐다.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오로지 훈련으로 밀어붙였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이때 젊은 감독은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자신을 통제할 수는 있었지만 지도자 역할을 위해선 더 많은 것이 요구됨을 알았죠. 그때부터 김성근은 지도자 공부에 전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우선 제자들과 친해지기 위해 사비를 털어 식사와 목욕비를 제공했고 훈련 강도를 조정함으로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 방식과 일본에서 전해지는 경기 전략을 익히면서 더 나은 지도자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쉬는 날에는 다른 야구팀의 훈련장을 찾아 분석하는 연습을 하면서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연습을 했고, 이때부터 남다른 관찰력을 지니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생긴 내 별명 중 하나가 잠자리 눈이었다. 가만히 서서 사방을 다 본다고 붙여진 별명이다. 훈련하는 선수들을 자세히 보아야 하루하루 무엇이 달라졌는지, 왜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감독으로서 한 단계 성장해 나갔고 지도자 커리어 또한 꾸준히 쌓아나갔습니다. 1971년 그가 선수로 몸담았던 기업은행의 감독직을 맡았고 부임 중에는 제11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코치로 발탁되어 대표팀 우승에 일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체육훈장인 기린장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지도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1976년 한국화장품야구단이 창단되면서 김성근을 감독으로 선임하려 했는데 이때 충암고등학교에서 엄청난 지시를 건넸습니다. 자녀 학비 면제, 학교 매점 운영권, 그리고 사택 제공에다가 계약금은 무려 600만 원에 해당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이는 잠실의 주공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금액인 것을 확인하면 김성근의 위상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 한국 프로야구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야구 인생에는 또 다른 챕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프로 사령탑 역사는 1982년 원년 투수 코치로 몸담았던 오비베어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84년 제2대 감독으로 부임한 그는 전문가들의 하위권 예측을 뒤엎고 팀을 전후기 리그 2위로 이끄는 선전을 펼치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을 수 있었죠. 그 원동력은 투수 코치 경력을 살린 강력한 마운드 구축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야구 최초로 현대적인 선발 로테이션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영철, 최일원, 김진욱 등을 체계적으로 등판시켰습니다. 또한 현대의 1이닝 마무리는 아니었지만 신인 윤석환을 세이브왕과 신인왕으로 만들어내며 최초의 마무리 투수로 기용하기도 했죠. 이 시즌 오비가 기록한 팀 평균 자책점 2.53은 KBO 역대 한 시즌 최고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첫 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김성근은 프런트와의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가을 야구에서의 잇따른 부진이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부임 5년 차인 1988년 구단은 언론을 통해 감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사무실 내에서 김성근에 대한 신인 투표를 벌이는가 하면 오비 출신 인사들로 코치진을 독단적으로 개편하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이는 성적 부진이 1차 원인이었겠지만 이별하는 과정에서 김성근은 필요 이상의 기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상한 채 팀을 떠나야 했던 그는 이때를 기점으로 프론트라는 존재에 강한 불신을 품게 되었고 감독에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확고한 지론을 가지게 되었죠. 그의 두 번째 팀은 태평양 돌핀스였습니다. 경험 많은 지도자를 모색하던 태평양은 김성근이 오비를 떠나자 곧바로 접근했고 오비 시절을 떠올린 김성근은 이번엔 자신이 갑의 위치에 서려고 했습니다. 계약 조건으로 팀 운영과 관련된 21개의 조항을 요구했는데 대부분 돈보다는 팀과 관련된 사안이 주를 이뤘죠. 대표적으로 코치를 감독의 손으로 직접 뽑거나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감독과 먼저 상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마땅한 대체자가 없었던 태평양은 이를 승낙하며 이는 김성근의 온전한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코치진을 원하는 인물로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오비 시절을 함께했던 신용균 수석 코치, 최주억 작전 코치, 박상열과 이근식, 이 정도를 비롯한 프런트 멤버까지 모조리 불러들였고 이것은 한국 야구 역사에서 감독 사단의 시초가 된 김성근 사단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는 지휘봉을 잡자마자 만연한 패배의식을 타파하기 위해 6박 7일간의 혹독한 5대3 극기 훈련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태평양은 이 팀 저 팀에서 선수들이 모여든 오합지졸이라 평가받았고 산미 시절부터 꾸준히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지옥과도 같았던 이 5대3 훈련으로 서서히 바뀌어 나갔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불평불만을 일으켰지만 효과 하나만큼은 확실했죠. 태평양은 그해 승률 5할 3분 3리로 전년도보다 무려 2할이 넘게 반등할 수 있었고 최종 3위에 등극하며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김성근의 선구 안으로 개조되어 급부상한 박정현, 최창호, 정명원이라는 신인 투수 트로이카가 있었습니다. 허나 그의 과도한 열정이 또다시 갈등을 불렀습니다. 구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에게 훈련비를 각출해 혹한기 지옥 훈련을 강행하면서 마찰을 빚었고 투수 혹사 논란과 이모균 선수의 각서 파동이 겹치면서 결국 두 번째 팀에서도 좋지 못한 이별을 겪고 말았습니다. 뛰어난 전력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우승을 하지 못하던 삼성 라이온즈. 1991년 삼성 프런트는 이 문제가 정신력 부족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지옥 훈련을 통해 팀을 포스트 시즌에 올려놓은 김성근이 눈에 들어왔는데 곧바로 적극적인 로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김성근의 세 번째 프로 구단은 삼성이 되었고 태평양에서 그랬던 것처럼 삼성은 김성근 위주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가 원한 코치들을 모두 데려올 뿐 아니라 요청한 선수들 또한 모조리 긁어모았죠. 김성근 부임 후 선수단 규모가 60명에서 75명으로 늘어날 정도였는데 당시 이런 엄청난 투자 때문에 무분별한 선수 확충을 제재하자는 KBO 회의가 열렸을 정도니 삼성의 행보는 정말 극단적인 윈나우 선언이었습니다. 허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그의 지도자 커리어 중 가장 큰 실패로 남았습니다. 먼저 그는 김성래, 이만수, 류중일 등 팀의 핵심 프랜차이즈 스타들과 깊은 불화를 겪으며 선수단 장악에 완전히 실패했는데 부임 초반부터 기존의 수비 시스템을 무리하게 바꾸려다 선수들의 거센 반발을 산 것이 걸림돌로 작용했죠. 우승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던 삼성에서 부임 첫해 3위와 이듬해 4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겼고 1992년 준 플레이오프에서 당한 패배가 결정타가 되어 해임되었습니다. 삼성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낸 그는 큰 경기에 약한 감독, 약팀에만 특화된 감독이라는 뼈아픈 고리표를 달고 말았죠. 김성근의 삼성 시절은 팀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커리어상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그가 다녀가면 팀이 약팀으로 전락한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그 덕에 해태 인스트럭터 등을 전전하며 연명하는 수준이었고 이제는 다들 그의 감독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96년 뜬금없이 쌍방울 레이더스 감독으로 발탁되면서 야구계에 복귀하게 되죠. 창단 이래 꼴찌만 밥 먹듯이 하던 쌍방울은 김성근이라는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사실상 구단을 책임져 오던 이용일 구단주 대행은 본인의 자리마저 위태로운 것을 알았고 팀의 판도를 바꿀 유일한 인물이 바로 김성근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1995년 11월 전격 부임하면서 그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야채팀을 개조하기 시작했는데 1995년 시즌이 끝나자마자 오키나와 캠프에서 오직 훈련만이 강해지는 길이다 라고 말하며 선수들에게 지옥 훈련을 선사했죠. 역시 시즌이 시작되자 팀은 돌격대의 반란을 선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70승 54패 2무를 기록하며 정규 시즌 2위라는 파란을 일으킨 것이죠. 팬덤에서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김성근 야구의 진수는 SK 시절이 아니라 쌍방울서 나왔다고 말을 하는데, 이 시기 김성근의 지도 스타일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먼저 마운드를 보면 김성근표 벌떼야구가 시작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람잡이 선발은 물론 상황에 따라 언더핸드 혹은 우완과 자완을 현란하게 바꿔가며 이색적인 투수 운영을 보여주었죠. 이 과정에서 1997년 사상 초유의 20승 9원 투수가 나온 것은 이것을 대표하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기 흐름을 장악하는 김성근의 교묘한 작전이 두드러졌는데, 그는 이미 고등학교 야구부의 지휘봉을 맡을 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기 운영을 선보여왔습니다. 줄곧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위장 타순, 위장 선발, 이중 오더 등의 편법적인 방법들을 남발했습니다. 게다가 상대팀 선수를 향한 트집잡기성 항의를 이용하며 멘탈을 흔드는 등 적장으로 마주했을 땐 험한 말이 나올 정도의 교묘한 술수였죠. 이는 상대팀에게 비매너 플레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내부적으론 강력한 승부욕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부임하고 좋은 성과를 이루자 팀은 더 높은 것을 바라보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김성근 또한 우승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더 무섭게 칼을 갈았죠. 그러나 이를 막아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였습니다. 모기업의 부도로 팀의 재정은 바닥이 나버렸고, 고액 연봉자인 김기태, 박경환, 김실, 김현욱 등이 이탈을 하면서 사실상 쌍방울의 팔다리가 전부 잘려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팀의 성적은 곤두박질 쳤고 결국 1999년 7월 경질되고 말았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시즌 중반에 잘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김성근은 현재까지도 가장 애정이 있던 팀을 쌍방울이라 말할 정도로 당시의 안타까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다른 팀을 떠날 땐 분한 마음이 있었지만 시대 상황에 굴복하자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회의감을 느껴야 했죠. 그 20세기의 마지막은 유난히 쓸쓸하고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IMF로 좌절을 맛본 그는 LG 트윈스의 사령탑을 맡아 팀을 준우승으로 이끄는 등 처절한 승부를 이어갔지만 끝내 프론트와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또다시 현장에서 멀어져 갔죠. 대다수의 야구인은 60대를 훌쩍 넘긴 노 감독의 커리어가 이대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야구계에선 극약 처방 정도로 평이 나 있던 그였기에 불러주는 팀이 없을 거라 예상되었죠. 그런데 운명처럼 김성근 야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쌍방울의 잔재를 안고 출범했으나 깊은 패배의식과 인기 부진에 신음하던 인천의 외로운 구단 SK 와이번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2007년 신일고 시절 제자였던 민경삼 본부장의 강력한 지지로 SK의 지휘봉을 잡은 그는 곧바로 인천 야구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업무 환경이 꽤 까다로웠는데 구단이 차기 감독으로 미리 점주해둔 이만수 수석 코치와 불편한 동거, 그리고 구단 마케팅에 적대적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그는 오직 야구 자체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전임이었던 조범현 감독이 잘 닦아놓은 베테랑과 유망주의 기반 위에서 김성근 감독은 전매 특허인 공포의 지옥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특히 그는 수비부터 봐줄만 해야 그나마 프로라고 불릴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선수들을 퐁고의 늪으로 초대했죠. 그 결과는 참으로 경이로웠습니다. 부임 첫 해인 2007년 단 한 명의 개인 타이틀 수상자도 없이 오직 정교한 데이터와 적재적소의 기용만을 앞세운 토털 베이스볼로 창단 첫 페넌트 레이스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외야 3인방 김강민, 조동화, 박재상이 걸출한 활약을 선보였고 여왕볼로 도약한 정대현을 필두로 벌떼야구가 큰 성공을 빚은 것이죠. 그렇게 두산과 맞붙은 한국 시리즈에서는 신인 김광현의 호투를 발판 삼아 2패 뒤에 4연승이라는 대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그의 지도자 커리어 사상 첫 우승이자 인천 야구 역사상 최초 시즌 평균 관중 1만 명 시대를 연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K 기세가 절정에 달한 것은 이듬해인 2008년이었는데 정규 시즌 MVP로 각성한 김광현을 필두로 단일 시즌 최고 승률 6할 오픈 9리와 무려 플러스 40에 달하는 승패 마진을 기록하면서 지지 않는 야구를 완성했습니다. 이때 SK 와이번스는 타팀 선수들에게는 만나기 싫은 존재였고 인천 팬들에겐 아무리 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뒤집을 거란 믿음을 심어줄 정도였죠. 외국인 투수의 부재와 4번 타자의 공석이라는 악재를 완벽한 시스템으로 메우며 통합 우승 2연패의 위협을 달성했고 이 시기 감독 통산 1000승의 고지마저 밟으면서 한국 야구의 독보적인 존재로 우뚝 섰습니다. 부임 첫 해의 우승은 그저 단 한 번의 유행이라고 평가됐지만 2연속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김성근에 대한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우승과는 거리가 먼 감독, 큰 경기에서 약한 감독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타파했고 그동안 야구계 내부에서만 이름나 있던 그가 이 시기를 시작으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죠. 2009년 다시 한국 시리즈에 올랐지만 기아에게 덜미를 잡혀 3연속 우승에 실패한 SK는 절치부심이라도 한 듯이 이듬해 다시 한번 저력을 뽐냈고 전구단 상대전적 우세라는 압도적인 지배력으로 세 번째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인천 야구의 전성기를 이끌며 인천 예수라는 말까지 들려오는 영광의 순간. 그러나 다시 한번 이별은 찾아왔습니다. 이는 2011년부터 시작됐는데 프런트가 독단적으로 배치했던 이만수 코치와의 잠재적 갈등, FA 유출 방지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재계약을 둘러싼 견제 싸움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8월 17일 그는 언론을 통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사퇴하겠다고 말하며 배수진을 쳤고 이에 구단은 바로 다음날 정격 경질이라는 잔인한 방법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김성근 개인에게도 SK 팬들에게도 당황스럽고 서운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인천 팬들이 문학구장 그라운드에 난입해 불을 지르고 구장 시설을 파기하는 21세기 최악의 소요 사태가 발발했고 구단은 뒤늦게 민심을 수습하고자 김성근에게 고문직과 명예로운 퇴임식 그리고 영구 결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김성근 감독은 나로 인해 많은 코치와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나 혼자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마지막 의리를 지킨 채 호련히 문학구장을 떠났습니다. 4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과 3회 우승이라는 한 시대를 지배한 왕조의 시간, 약팀의 전문가를 넘어 명장반열에 이름을 올린 그 시간은 그야말로 야신 김성근의 가장 찬란하고 뜨거웠던 전성기였습니다. 김성근은 인천을 떠나 경기도 고양시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프로무대가 아닌 가장 낮고 그늘진 곳이었죠. 2011년 말 그는 대한민국 최초 독립야구단 고양 원더스의 초대 사령탑으로 부임합니다. 부상으로 주춤하는 선수, 드래프트에서 외면받거나 야구 인생 벼랑 끝에 몰린 선수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올린 탓일지 그는 이 청춘들에게서 묘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나도 늘 버려졌던 사람이라 말하면서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죠. 물론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지옥 훈련을 동반했습니다. 그들의 유니폼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몇몇은 밝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가 지봉을 잡은 3년간 무려 23명의 선수를 프로모델로 진출시키는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2014년 팀의 갑작스러운 해체 당시 제자들의 손을 잡고 스스로 마음을 잡자 절대 좌절하지 말자 라고 말하며 눈물을 참아내던 그의 모습은 승부사를 넘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야신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팬들의 바람 속에 하나이글스의 사령탑으로 프로무대에 복귀했습니다. 만년골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팬들은 그가 다시 한번 기적을 재현해주길 바랬고 초기에는 특유의 처절한 승부수로 대전구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김성근이 지녔던 올드스쿨의 스몰볼 방식과 연습량으로만 해결하려는 고질적인 접근이 현대야구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효율적인 선수 관리를 중시하는 리빌딩의 기조와 프론트 중심의 운영은 김성근이 추구하는 방식과 다소 멀어지고 있었죠. 잦은 특타와 투수진 운영 문제로 구단 수뇌부와 갈등은 골마 터졌고 성적 또한 SK 시절에 비해 초라했습니다. 그렇게 부임 직후 6위와 7위를 고전하다 결국 2017년 5월 프론트와의 갈등 끝에 또다시 자진 사퇴라는 엔딩으로 쓸쓸한 퇴장을 맞이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자신의 야구 철학이 더 이상 맞지 않음을 깨달은 허무한 종착역이었죠. 한국 프로야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그는 오사다하루 회장의 초빙을 받아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코치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선수뿐만 아니라 젊은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오랜 노하우를 전수하는 코치들의 스승으로서 그의 마지막 지도 생활을 장식했죠. 제1교포 2세였던 소녀는 가난한 환경에서도 오로지 야구라는 꿈을 꾸었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통산 1384승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의 야구 인생을 관통하는 좌우명 1920, 공 하나에 다음은 없다는 뜻이자 한 번 지나간 인생의 기회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처절한 각오였습니다. 때로는 가혹한 혹사 논란과 시대를 거스르는 독단적인 방식으로 수많은 비판과 찬사 중심에 동시에 서기도 했지만 그가 이끌었던 수많은 팀과 그 밑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리그 최고로 성장한 제자들 그리고 벼랑 끝에서 구원받은 무명 선수들의 존재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였습니다. 약팀의 개조 전문가에서 왕조의 지배자까지 그리고 야신이라 불렸던 김성근의 스토리가 많은 팬들에게 기억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